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한파를 공원 화장실이나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인데요. 그렇게 꼭꼭 숨은 노숙인을 찾아내는 게 또 거리 상담반이라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네. 거리에 있는 노숙인을 발견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상담하면서 기관에 연계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올해 서울시가 노숙인 관련 예산을 10억에서 8억으로 줄였는데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줄었나 보니까 자치구 거리 상담반을 좀 삭감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종합센터가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예산 2억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거리 상담반은 자치구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자치구는 또 개별로 이제 고용을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다가 서울시가 이제 급격하게 자치구 거리 상담반 인원을 대폭 늘린 게 이제 2021년이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2020년에 발생했던 방배동 모자 사건이었는데요. 그게 어머니가 사망한 뒤에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이 약 7개월 정도 이수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발견이 됐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사망한 지 최소 5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였고 아들은 그 지하철역 근처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암시하는 종이푯말을 내건 채 거리를 이제 배회하고 지내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계기가 됐으니 거리 상담반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고로 갑자기 이렇게 거리에 내몰리거나 혹은 질병 같은 응급 상황에 처한 노숙인을 좀 발굴을 하자라는 취지였는데요. 네. 원래 중구랑 영등포구 이렇게 두 개 자치구에 2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 12개 자치구에 63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당시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던 그 증원의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노숙인 발굴 지원이 아무래도 밀집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으니 이제는 추가로 투입한 40명을 데리고 지역을 조금 더 촘촘하게 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이 산재한 노숙인을 찾아내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던 거죠.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거리 상담반 규모가 또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러면? 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노숙인 수가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2021년까지만 해도 3,300명대였는데 네. 2025년에 3,100명대, 그러니까 4년 사이에 255명이 줄었고요. 거기에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수요가 더 필요한 자치구에 좀 집중 지원을 했다면 올해는 그냥 다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이 됐던 그 종합지원센터에는 이미 의료진이라던가 뭐 정신건강팀, 뭐 일시적인 보호공간 또 상담 같은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니까 센터에 소속된 거리 상담반을 투입을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들릴까 해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현장에서 좀 오랫동안 노숙인들을 지원을 해온 민간단체 이제 활동가들 얘기는 그 빈틈으로 인해서 또다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서울역 광장이나 지하도에 가도 노숙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요? 이게 그 최근 수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노숙인들의 분산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간도 좁아지고 상업시설도 늘어나고 뭐 역이랑 지하도 그리고 민간시설과 연결된 구간이 많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내쫓기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점점 더 안 보이고 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홈립스 행동의 주장욱 활동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장소가 안전하고 머물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왔지만 쫓아내는 이들이 주변에 있고 그건 이제 공권력도 예외가 아니고 그랬을 때 당연히 흩어지고 더 찾기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나 건물과 건물 사이 잘 보기 힘든 곳들 아니면 정말 외진 곳, 알 수 없는 곳 이런 곳에 계시는 경우들이 있죠. 오히려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벗어나서 더 외딴 곳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일 거라.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는 데가 아니라 눈에 안 띄는 데로 자꾸 이제 가니까 그러면 네. 거리 상담반이 그만큼 더 활동이 절실해지는데 그렇죠. 오히려 예산은 거꾸로 달리고 있다.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치구 거리 상담반을 좀 운영하고 있는 기초단체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도 4명이 3교대로 일주일 내내 빼곡하게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밀집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도 하고 자치구 동네 구석구석을 이제 광범위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모이거나 자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 건데요. 담당자가 말을 했던 게 올해 어쨌든 예산이 삭감이 돼서 줄어든 인력도 이미 최대치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줄이면 좀 운영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오기도 했고요. 네. 한 활동가 같은 경우는 이런 노숙인이라는 게 사실 인구학적 특성이 아니고 하나의 상태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제까지 노숙을 하던 사람도 지원을 받으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고 어제까지 집에 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숙도 그러한 영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꾸준히 이렇게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적인 숫자만 가지고 예산 감액을 정당화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렇게 뚝 잘라버리면 어떡하냐.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줄이면 다시 증액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니까. 맞아요. 예산의 속성이 그런 거죠. 네. 한 번 줄이면 증액이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